첫 번째 시간은 이제 양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수준은 없지만 가장 기본이 양도의 정의니까 이제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념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양도소득세를 이해하시는 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큰 측면에서 양도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누가 낼 것인가,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프린트물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 납세 의무로 지정이 되면 그분이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니까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설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다른 말이 아니고 인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람이 되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이. 우리가 이제 그 인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을 많이 우리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데, 이제 세법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사람의 자격이 있냐 없냐. 사람이 어차피 납세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냐 없냐 이 개념에서 출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입니다. 법인. 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사람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자연은 뭐든지 소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태어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도 자연인입니다. 저희 부모님 밑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 23년 전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면서 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연인입니다. 근데 자연인이 세법에서 이제 자연인이 돼가지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원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사람이 아닌데 법에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법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떤 형식적인 요건이 필요하겠죠. 이때는 뭐냐면 법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업등기소 가서 법인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형식적인 요건이 뭐냐면 자연인하고 법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연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태어나면은 사람이 되는 거고, 법인은 어쩔 때 사람이 인격이 되냐면 등기를 했을 때, 법인 등기.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제 나눠 보면은 이제 자연인하고 이제 법인하고 나눠졌으니까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이제 개인하고 법인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세분화를 시켜볼게요. 개인은 다시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거주자는 말 그대로 거주자라는 이야기고, 비거주자라는 이야기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은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구분은 뭐냐면 영리사업을 해서 영리법인, 예전에는 영리사업을 안 해서 비영리법인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통상 표현하는 게 뭐냐면 수익을 분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영리법인은 이제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배당이나 이제 상여 이거에 따라서 이익을 갖다가 이제 구성원들한테 분배를 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되는 거고요. 비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분배를 하질 않습니다. 이때 이제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색깔도 이제 검은색하고 하얀색 같이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 것 같이 우리 세법에도 회색 비슷한 게 있습니다. 회색 비슷한 게. 그게 이제 우리 국기법에서 말하는
이제 법인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 이것은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법인 아닌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 이 법인의 개념하고 이제 맞춰서 생각하면 법인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법인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한 단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를 하면은 당연히 법인이 되는데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법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게 법인 등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법인 아닌 단체로 해가지고 법인 아닌 단체인데 이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그 밖에 이제 단체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구분은 그 안에서 또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법인 쪽에 가까이 간 쪽도 있고 법인이 아니고 개인 쪽으로 가까이 간 쪽도 있고 두 가지가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또 나눠집니다. 이제 법인 아닌 단체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인 등기를 안 한 단체 중에서 사단, 재단 그 밖에 단체 중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당연히 법인으로 무조건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있는데요. 당연 의제법인부터 좀 볼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아까 말씀드린 단체는 뭐냐면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니까 으로써 법인 아니다 그랬으니까 꼭 여기에는 이 말이 들어갑니다. 등기되지 않는 단체.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기되지 않는 단체. 왜 그러냐면 법인 아닌 단체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정의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법인이 있어요. 우리 이제 관련법에 가면은 이제 공익사업의 설립 및 운용이라는 법률에 가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을 위한 설립 및 운용이라는 법률에 가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적용되는 법인이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 지급 보조 하는 단체, 그다음에 학술단체, 자선단체가 있어요. 이런 법인들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익법인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에 따라서 1항에 보면은 이 법인들, 그러니까 그 장학재단 이런 재단들은 반드시 주무관청에서 허가나 인가가 돼야지 이 법인이 되는 거니까 허가나 인가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법인 자체가 설립될 수가 없습니다. 설립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법인 아닌 단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인들은 이제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나 허가를 받을 때 뭐냐면 공익법인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재단법인하고 이제 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운용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 사단법인이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출연 재산이 얼마나 들어왔냐 이 부분으로 이제 주무관청에서 보는 겁니다. 출연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단법인이 성립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무관청에서 설립을 하거나 운용할 때 설립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냐 봐서 그 부분이 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충분하게 출연이 됐다. 그러면 인가나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법인 아닌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단법인 같은 경우 뭐냐면 뭘로 이루어지냐면 회비라든가 기부금 갖고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이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에서 회비라든가 기부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냐 요거 봐서 지금 인가나 허가를 설립을 해주도록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인들 같은 경우는 설립 인가가 안 돼 버리면 아예 법인 아닌 단체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인가가 되면은 당연히 법인으로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류가 지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인가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 단체 자체가 법인이 되고 싶어서 세무서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관할 세무서에서 그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해 주는 게 맞냐 틀리냐를
검토해서 그 다음에 승인을 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단체의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요. 대표자. 그 다음 규약이라든가 단체에서 대표하고 규약 자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단체 명의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소유해야지만이 법인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재산이나 수익이 있다고 하면 그게 구성원한테 배분이 되면 안 됩니다. 배분이. 그 독립적으로 그 단체가 별도로 성립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때 이제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는데, 법인이 되고 싶어 하면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관할세무서에서 승인을 내주면 이때는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예로 들어보면 이겁니다. 종중하고 이제 종교법인이 해당이 되는데요. 종교법인은 뭐 천주교도 되고 기독교도 되고 불교도 되고 다 같은 법인입니다. 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종중이 보면 어떤 데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도 보면 어떤 데는 개인이고 어떤 데는 법인인 경우가 있거든요.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단체의 목적에 따라서 개인이 낫다고 하면은 그냥 개인 상태로 유지를 하는데요. 법인이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법인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중이나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신청이나 승인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허가나 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당연 의제법인으로 해서 법인 아닌 단체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볼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있는데요. 즉 이제 개인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으로. 개인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당연 의제법인도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청 승인도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단체에 뭐 대표자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규약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으로 뭐 재산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구성원에게 이제 재산이 분배되는 경우가 아닌 분배되는 그런 요건을 충족 못했을 때에는 이 단체 위에는 법인으로 보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개인으로 보는 거니까 개인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 개인에서 이제 보면 이제 두 가지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일거주자로 보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는 경우, 개인도 이제 일거주자하고 공동사업자로 볼 수가 있는데, 일거주자는 분배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한 사람한테 단체에 그냥 귀속이 되고 분배가 안 됐으니까 한 사람으로 온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단체한테 이 분배가 방법이 배분이 된다는 이야기는 각각 개인별로 이익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공동사업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볼 때 이제 아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법인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하고 이제 법인이 있는데, 개인은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또 하나 회색. 법인으로 보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 이 세 묶음이 이제 개인 납세 의무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이 단체가 지금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도 받기 때문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자나 비거주자, 그 다음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법인 아닌 단체는 이런 성격에 따라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인은 저희가 볼 필요가 없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부터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거주자 먼저 보겠습니다. 거주자는 앞에 국내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고소가 있거나, 이게 고소고, 이게 주소고. 근데 고소는 다만 183일 이상 고소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이게 따져보면 뭐냐면, 첫 번째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이제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소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 주소가
제가 앞에다가 이제 국내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 주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소가 아닙니다. 서울에 사냐, 인천에 사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주소가 국내에 있냐, 국외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주소가.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이제 주민등록지라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등록법에 가보면 30일 이상 계속해서 이제 기거할 목적으로 사는 데가 주민등록지예요. 주소지. 주소지. 여기서 말하는 그 주소지는 이 주소지가 아니고, 주민등록법에 따르는 우리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됐을 때 적용되는 그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밑에 말은 우리 국세청에서 잘 쓰는 말인데 주소가 국내에 있냐 국외에 있냐를 따질 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냐 국외에 있냐 아니고 또 자산이 국내에 많이 소지하고 있냐 국외에 많이 소지하고 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업이 국내에 있냐 국외에 있냐 여기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국내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거주자 국외에 있다 그러면 비거주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주소가 있는 걸로 봅니다. 두 가지는 이제 주소를 두는 걸로 보는데요. 이제 개소가에서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는 주소가 있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 다음에 자산, 그 다음에 직업으로 봐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그때도 똑같이 주소를 가진 걸로 봐서 거주자로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이 183일에 대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3일. 자, 프로 배구 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프로 배구도 외국인 선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 배구 구단이 이제 외국인 선수하고 용역을 체결합니다. 기간은 자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배구 구단이 외국인 선수하고 이제 용역 체결을 하는데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이제 외국인 선수는 이제 용역을 이제 게임을 뛰겠죠. 용역을 제공하겠죠. 자,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를 보니까 가족이 안 들어온대요. 가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싫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이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는데 외국에 있겠대요. 외국에. 본인만 들어가라. 외국에. 그 다음에 보니까 외국인 선수는 우리나라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주소가 있냐 없냐 거주자냐 비거주냐 판단하면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주소가 없다면 거소를 183일 두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주소가 보려면 생활의 근거가 있는 곳이 국내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자산, 직업 이걸로 봐서 국내에 터를 잡고 있다. 그러면 주소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보니까 가족이 안 들어온대요. 안 들어오면 이게 가족이 생계를 가져가는 가족이 국내에 없는 겁니다. 이건 X가 되겠죠. 그 다음 자산 있나 볼게요. 자산 보니까 외국인 선수는 외국에 살다가 이번에 용역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없어요. 자산도 없고 이때 당시에 계약 체결할 때 보니까 직업도 외국에 있었던 사람을 데려온 거니까 그 직업도 없는 거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주소가 없기 때문에 거주자가 아닙니다. 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니까 이때 당시에 계약 체결할 당시에 180일 이상 거소를 뒀냐 이거죠. 이제 막 들어왔잖아요. 막 들어와가지고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했으니까 183일이 지금 거소를 안 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상 이 외국인은 거주자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라고 본다고 했으니까 예외 조항을 하나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외 조항을. 그러면 자, 첫 번째로 보시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이렇게 있잖아요. 직업을. 자, 직업이 어디에 있어요? 계약 체결했을 때? 이제 국내에 있는 겁니다. 계약 체결했으니까. 국내 체결했고, 계약 체결할 당시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계약을 183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이상이 되냐 안 되냐 봐보자고요. 계약 체결했을 때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면 8개월이나요? 9, 10, 11, 12, 1, 2, 3, 8개월이네요. 8개월이면은 우리가 183일이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이 사람은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거주자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여력이. 자,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언제를 보냐? 언제를 보냐면은 사유가 발생할 때를 봐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유가. 그러면 이때는 사유가 뭐냐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잖아요. 그럼 직업을 언제 가졌냐? 계약 체결하면 직업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약 체결을 할 때 그때 183일 계속해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시점부터 이제 거주자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1번 해당 안 되고 2번 해당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 주소가 없는 사람이지만 예외 조항 둘 중에서 하나가 지금 주소지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때에는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계약 체결해가지고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할 거로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자, 그러면, 자, 보시죠. 자, 외국인 선수가 있어요. 제가 A씨 들었는데 외국인 선수하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 선수. 이제 같은 세대는 맞는데 이때 그 같은 가족이라 그래서 무조건 통일되게 어떤 사람들은 거주자라고 다 보고 그 다음에 모두 다 또 비거주자라고 보고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이 위 사례에 보면 외국인 선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국내에 183일 이상을 거주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때, 그다음 직업을 가질 때니까 계약 체결할 때 그때 이제 거주자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거주자로 이제 됐습니다. 거주자. 자, 거주자인데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비거주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하고 한번 자녀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배우자하고 자녀. 자, 배우자 볼게요. 자, 배우자 볼게요. 국내에 주소가 있나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데가 지금 외국에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이게 비과세가 아니다 보니까 세대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개인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남편은 한국에 있지만 자녀 둘은 지금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지금 외국에 있다고 지금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거기에 직업이 있어요. 직업, 외국에. 그러면 직업이 있으면 직업도 국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국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산도 국외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소도 여기서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배우자가 계속해서 183일을 계속해서 국내 거주할 거로 예상이 되지는 않잖아요. 안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의사표현을 했으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같은 가족이다 하더라도 같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 경우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비거주자. 자녀도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이니까 비거주자로 판단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자, 비거주자 따지실 때 항상 따지시는 게 뭐냐면 기본을 따져주시고 이게 개념이니까 정의가 가장 중요하니까 국내에 주소를 뒀냐 안 뒀냐 183일 이상 거소를 뒀냐 안 뒀냐 이 두 가지는 주소로 두는 걸로 보니까 이거 맞춰봐서 해당이 되는 게 있으면 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해당이 없으면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자녀는
이제 비거주자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게. 자, 사례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직업, 아까 말씀드린 직업 가지고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직업. 영주권자 갑이 있었는데요. 갑은 영주권이 있다 보니까 직업이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그 다음에 자산도 미국에 생활하니까 자산도 미국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활의 터전이 다 미국에 있는 거예요. 생활의 터전이. 근데 이제 영주권자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갑은 애국심이 좀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내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자원 입대. 자원 입대. 우리가 이제 입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육군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 해병대는 고생을 해서 그런가 여기도 21개월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영주권자 갑이 지금 군대에 이제 자원 입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비거주였다가 아까 보면은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에는 거주자로 주소를 두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갑이 국내에 이제 자원 입대를 하는 거니까 21개월 동안은 계속 국내에 있을 겁니다. 국내에 있으면 국내에 있으면 지금 183일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현역 군인들을 그 직업에 포함해가지고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로 볼 수 있냐 없냐. 요게 이제 핵심 사안이 될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우리 그 육권의 해석에 나와 있는데 현역병으로 들어오잖아요. 현역병으로 들어오니까 일반 직업을 가진 거하고는 달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달리. 그러니까 좋은 일을 가지고 왔지만 현역병이라는 것은 의무복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유스럽게 자기가 고르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때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거를 필요로 하지만 이 직업에서 지금 해당이 안 되게끔 지금 유권 해석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병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직업하고는 좀 달리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비거주자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경우에도 프로 배구단의 외국인 선수는 주소를 둔 곳으로 봐서 이제 거주자로 보는데 이제 현역병으로 들어오신 분, 영주권자 밥은 지금 국내에 거주한 걸로 보지 않고 이제 그 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 그래서 비거주자로 우리가 해석 사례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거주자나 비거주자 구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주소를 받고요. 이제 거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소. 이제 주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자산, 그 다음 직업 자체가 국내에 딱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생활관계가 밀접하게 이제 국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거주자로 이제 보는데 무리가 없는데 고소는 뭐냐면 밀접한 관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직업, 그 다음 자산으로 봤을 때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상당 기간 거주할 것을 상당 기간 기거한 장소를 가지면 거소가 있는 걸로 봅니다. 이제 거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83일 이상 거소를 뒀냐 안 뒀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소 기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소 기간 계산하는 게. 이 거소 기간 계산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에 주소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에 있다가 생활하다가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출국할 때의 문제점이 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뭐냐면 입국하여 이게 이제 구속기간 계산할 때 입국일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출국일까지 해서 이제 구속기간을 계산합니다. 구속기간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왜 이게 중요한 이야기냐면 183일을 계산해야 되는데 입국일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가 183일이 넘어갔다 그러면 거소를 둔 거니까 183일 되는 날 그때 이제 거주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고소기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봤더니 2014년 이제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4년도 이제 3년도 과세 기간이 될 것이고요. 2015년도 과세 기간이 될 건데 거소를 둔 기간이 이 과세 기간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국을 뭐냐면 이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소는 없는데 이 사이에 출입국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출입국. 외국으로. 출입국을 막 왔다 갔다 했을 때 과연 이제 거주자로 볼 수 있냐 따졌을 때 이때에도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거소를 둔 기간이 이 과세 기간에 걸쳐져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둘이 통산해가지고 183일이 된다 그러면 183일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거소를 둔 걸로 봅니다. 거소로. 근데 이제 거소를 둘 때 이제 언제를 거주자로 보냐? 예를 들어서 봤더니 2015년 7월 1일 이때 딱 계산한 날짜가 183일이 되는 거예요. 이 과세 기간에 출입국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입출 183일이 되는 날. 이때까지는 쭉 비거주자였다가 183일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우리 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가 왜 이런 게 거주자 비거주자 중요하냐면 이제 요즘에는 세무서에서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들이 국내에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비거주자 같은 경우 비과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1세대 주택이라 하더라도 80%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최대 30%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나 이 사례에 보면은 이제 국내에 이제 자산이 있다,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왔다 갔다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과세 기간으로 봤을 때 183일만 따져보시지 말고 이 과세 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한 기간이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는 꼭 확인하셔가지고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하시고요. 뭐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도소득세는 연대 납세 의무, 그러니까 납세 의무는 보통 한 명이잖아요. 연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2명 이상이라는 이야기겠죠. 2명 이상. 연대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한 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한 목적 때문에 한 명 더 연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때 이제 따지시면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속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 먼저 상속 한번 봐볼게요. 상속. 사례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하고 상속인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피상속인은 이제 상속을 당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하려면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혈자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홍길동이 아파트 취득했습니다. 아파트.
동아파트를 양도로 하게 됩니다. 양도는 자, 이번 사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피상속인 홍길동이 있습니다. 홍길동이 아파트를 취득을 2007년도 1월 3일 날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2017년 3월 24일 날 동아파트를 양도를 하게 됩니다. 양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세 신고 기한은 아시다시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잖아요. 그러면 3월 말부터 2개월 이내니까 5월 말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피상속인 홍길동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5월 말일까지인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사망을 한 거죠.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신고기한이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납세 의무자가 누굴까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납세 의무자가. 이때는 납세 의무자가 상속인이 될까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신고서가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인으로 신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피상속인으로 신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뭐 근데 우리 직원분들도 이제 약간 경력이 안 되신 분들은 상속인이 신고해야 돼, 피상속인이 신고해야 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양도했다는 이야기는 잔금 청산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돈. 이게 뭐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수령한 거예요. 수령. 이 경우하고 이제 제가 나중에 하나 더 비교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 그 양도했을 때 피상속인이 지금 잔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납세 의무 성립은 피상속인한테 지금 성립이 돼 있는 거예요. 성립이. 잔금을 받았을 때 피상속인이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납세 의무자가 피상속인이 돼요. 피상속인. 피상속이 되는데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취득가액 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약간 납세 의무자 어떤 소득의 귀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하나 똑같은 사례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두 개의 사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수령 자체를 피상속인이 돈을 받은 사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홍길동이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매매계약까지 잘 했어요. 매매계약까지 잘했는데 매매계약하고 이제 중도금 받고 잔금을 받을 건데 그 사이에 사망을 한 거예요. 사망. 차이는 뭐냐면 잔금 받고 홍길동이 사망한 경우가 아 케이스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매매계약 체결하고 상속인이 이제 사망하는 경우는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해당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말 그대로 그 납세 의무 성립할 때 피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피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때가 잔금청산일이 납세 의무 성립할 때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말일날 되겠지만 이 잔금청산일이 수령이 됐는데 이때 지금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취득시가 도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시가 도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망한 거기 때문에 이 잔금 자체는 이제 상속인이 받았을 거예요. 상속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잔금 치르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홍길동이 양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에 그 잔금을 받은 상속인이 이때는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이제 이게 지금 연대 납세 의무 쪽인데 이거는 이 상증법상 평가 따질 때 뭐 어떻게 따지냐면
그 상속 받아가지고 이제 소득세법에서 따질 때 상속 받아가지고 양도한 걸로 따지거든요. 상속 받아갖고 양도한 걸로 양도한 걸 따지니까 상속인이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이제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중요해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이게 뭐냐면 양도가액이 만약에 1억을 받았다.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상속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아시다시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으로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은 어떻게 따지냐면 상속 개시, 사망일 전 6개월, 후 6개월 사이에 당해 자산 또는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 그 자산이 팔린 사례가 있으면 그게 시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주법상 시가가 어떻게 평가됐냐 따지면은 이 가격의 취득가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이 되고 양도가액이 1억이 될 건데 보면은 봐볼게요. 상속개실 현재 2007년 5월 3일 현재 3일 전 6개월이면 2016년 12월 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여기 6개월이니까 11월 달까지 매매 그때 상속법상 평가할 때는 잔금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이 되냐 안 되냐 그 날짜로 따집니다. 그럼 매매 계약이 6개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6개월 안에 아니 상속법 따질 때 그러니까 좀 이게 처음 이거 거주자 비거주 연대납세 의무자 다시 한번 이제 또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양도가액은 그대로 1억이 될 거고요. 취득가액이 중요할 거예요. 취득가액이 얼마냐 따졌을 때는 상속으로 이 경우는 매매계약해가 따졌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 받아가지고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상속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상속법상 평가액이 될 거 아니에요. 취득가액은. 그럼 상속법상 평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개시일, 사망일, 전 6개월, 후 6개월 사이에 당해 자산, 홍길동이 취득한 자산 또는 아파트라 그러면 그 자산하고 동일하거나 평수나 이게 동일하거나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유사한 자산이 전후 6개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유사한 매매사례가 여기는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당해 자산이 지금 최근에 팔렸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봐보면은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사망일 전 6개월. 작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그때 매매계약 한 상속법으로 봤을 때는 매매계약 한 시점이 가장 시세를 잘 반영하는 거예요. 잔금 날짜가 아니고. 왜냐하면 매매계약 할 때 얼마냐 이거 적을 거 아니에요. 상증에서는 매매계약일로 따진다고요. 잔금 날짜는 나중에 이제 돈만 주고받고 하다 뿐이지 매매계약 할 때 그게 이제 그 시가를 가장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상증법상 시가 빠질 때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자산에 들어가는 게 매매계약이냐 잔금이냐 따질 때 매매계약일로 본다고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양도가액 1억, 취득가액 1억, 양도 차익 없는 거. 다만 상증법상 평가액이 1억이 되겠죠. 1억이 팔렸으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그 하나 말씀드릴게. 이 경우에 뭐냐면 보통 상속세는 아직까지는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는 웬만해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서울 같은 데는 그래도 나오겠지만 그렇게 막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산에서 또 부채 빼고 또 공제해주고 막 하니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딱 봤더니 이게 1억인데 뭐냐 예를 들어서 5억이 안 돼요. 배우자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4억이나 돼요. 4억. 그러면 상속세는 신고하기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과세 미달액에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뭐 문제가 생기냐면 관할 세무서에서 이제 시가를 찾아가지고 올바른 가격으로 상속세를 과표를 책정을 해서 경정을 하잖아요. 정부 세목이니까 납세자는 신고하는 거 이제 협력 의무만 있고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그 가격을 평가해가지고 결정할 때 그 가격이 그 상속법상 평가액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무서에 딱 보니까 그거를 못 발견하고 기준시가로 결정을 했어요. 납세자는 신고를 안 하고. 납세자는 신고를 안 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했어요. 그러면 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신고를 안 하면 이제 이런 경우를 가지고 가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무서 직원은 이제 상속법상 평가액을 볼 거 아니에요. 결정은 이 기준시가가 이게 만약에 4억이에요. 기준시가 3억이에요. 3억. 네?
이때 기준시가 3억. 그러면 세무서에 결정결의서를 봤더니 3억으로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당이 3억이네? 취득가액 3억인데? 그러면 이때 신고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이걸 구분해 갖고 취득가액을 잡아줘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유권 해석 사례도 있고 여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건데, 이런 경우가 혹시 있어요. 간혹 자주 아니면 간혹 봐요. 이 경우 상담을 혹시나 해주시나 이럴 때는 그 신고 여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 여부가, 이유는 뭐냐면 그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가보면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내지 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한 가액. 그 이야기는 평가한 가액이 뭐냐면은 세무서에서 결정을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가한 가액이 세무서에서 만약에 3억으로 그걸 결정을 했다 그러면 상증법상 평가액이 아니에요. 상증법상 평가액은 전후 6개월 이내에 이게 당해 자산이 매매한 가격이 있으면 이 가격으로 봐라 그랬지, 기준시가로 봐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한 가액이에요. 평가한 가액.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잘못했으면, 잘못 결정을 했으면 그 가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제 세무서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내부일이에요, 내부일. 내부일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 가격이 이제 상증법상 평가액을 반영을 못했다 그러면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꿔줘야 되는 문제지. 이 가격이 3억으로 그 기준시가로 해서 결정됐다 그래서 그게 상증법상 평가액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법에 나온 대로 평가한 가격이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팔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하고 같아서 양도 차익이 없는 거고, 양도한 가격이 상증법상 평가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라면은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경우는 있으니까 전후 6개월은 항상 이렇게 잘 따져보시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연대납세 의무 마지막 하나가 되는 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려운 개념이니까 좀 한번 부당이익이산 부인이라는 게 이제 양도소득세에 가보면은 두 가지 종류, 형태가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월과세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연대납세 의무 관련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월과세하고 많이 비교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한번 자 보겠습니다. 뭐든지 세법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좀 쉽게 생각하려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당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다시 재계산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세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 올바른 정의는 알아야 되겠지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좀 용어를 생각을 하시는 게 세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과세 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관련 법률을 보고 따져봐야겠지만, 용어를 좀 친숙하게 생각하시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익이산 부인이라는 거 어떤 개념이냐면, 증여를 받아가지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5년 내에 양도하면 그때는 세액 계산을 비교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비교 계산.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자산이 이제 이월과세하고 비교가 되는데, 주식은 아무튼 직계존비속간에 하더라도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행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으로 예를 든 이유가,
아들한테 증여하면서 주식을 든 이유가 그렇게 증여를 했는데요. 이제 요를 연대납세 의무 쪽에서 좀 접근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갑이 주식을 취득했고 2013년도 5월 1일 날 갑이 아들인 을한테 증여를 하게 됩니다. 증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증여를 해가지고 5년 내에 수중받은 아들이 동주식을 양도를 하게 돼요. 근데 부당이익 계산이나 이율과세 규정이 왜 이게 도입이 되냐면 이제 이때 취득가액은 낮잖아요. 이때 양도차익이라는 게 원래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 이 사이에 대해서 따지는데 이때는 화폐가치라는 게 이제 좀 낮잖아요. 세종대왕님이 좀 힘이 좀 약해지시잖아요. 그게 물가가 좀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양도 차익이 많아지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특수관계자들한테 증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요. 그럼 요거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공제가 되는 데다가 이때의 값어치하고 이때의 값어치 따지면 이때의 값어치가 훨씬 높거든요. 값어치가. 이때 100원이라고 하면 이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1000원 뺀 것보다 100원 뺀 것보다 1000원 뺀 게 이득이잖아요. 그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우회 양도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부당하게 이제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 이제 규정이 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규정이 됐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때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할 때 요는 뭐냐면 증여자가 계산할 때 증여 안 하고 양도한다면 얼마가 나올 것인지 양도세가.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기간별로 수용자의 증여세 이걸 두 개 비교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증여했다가 양도를 하면 공제도 되는 데다가 취득가액도 올라가니까 이때는 증여자가 증여를 안 하고 계산했던 양도소득세니까 양도가액 이거 그 다음에 취득가액 이거 계산해서 양도세 나온 금액하고 수중자가 이때 아들이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를 낼 겁니다. 그러면 증여세 플러스 증여 받아가지고 양도했을 때 2단계에서 나온 양도세하고 비교해서 큰 쪽으로 과세하겠다. 큰 쪽으로 과세하겠다. 이게 지금 부당이익 계산의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틀인데 이제 만약에 1번, 2번보다 크다. 2번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냥 양도자가 갑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갑이 돼가지고 행위를 부인하고 사법상 우리 등기가 막 아들인데 갑으로 바뀌고 막 이러진 않아요. 세법만 재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세법만 재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사법상의 행위 자체는 다 인정이 되는 거고 세법상만 세계산만 재계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납세 의무자가 이제 갑이 돼서 그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든요. 이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부당이익 계산 부인도 수중자하고 증여자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또 부당이익 계산 부인하고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때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요즘에 좀 유명무실하게 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1번이 커요. 그래가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서 납세 양도소득 신고를 하는데 수중자한테 귀속이 되잖아요. 수중자한테 돈이. 판금액이 수중자한테 귀속이 되면 부당행위를 안 매깁니다. 안 매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수중자한테 돈이 가겠죠. 가니까 이제 안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오후 시간에 이제 이율과세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수중자한테, 아들한테, 수중자가 아들이니까 아들이 양도를 했는데 아들한테 이 돈이 귀속이 돼서 아들이 그 돈 가지고 사용한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 안 하니까 증여세 내고 양도세 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크더라도. 조금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결론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제가 취지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냐. 이때부터 이때까지 양도 차익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이제 그 납세자분들은 이제 절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따지려고 보니까 증여를 하고 양도를 하면 증여세 공제도 되고 증여상 공제도 되고 또 취득가액도 여기 100원이고 1000원인데 취득가액도 높아지지 않냐.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생겨가지고 따졌는데 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증여자가 증여 안 하는 거 보고 이제 계산한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수중자가 증여세 플러스 수중자의 양도세 비교해가지고 큰 쪽으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번이 크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이제 갑이 돼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는데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아셔야 될 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이 양도했을 때 양도한 금액이 대금이 수중자 아들한테 소득이 귀속이 된다. 그러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을 안 하니까 설령 1번이 크더라도 증여세하고 양도세 각각 부과한다. 여기까지가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규정입니다.